소녀가 왜 여기에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발머리에 노란 드레스를 입은 어린 소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마치 천사의 모습처럼 환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신비로운 소녀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와 있는 것인지 화가 렘브란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야경, 야간 순찰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 작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술관의 자랑입니다. 네덜란드 황금시대 거장 렘브란트의 대표작이지요. 원래 작품의 제목은 야경이 아니었습니다. 야간 순찰도 아니었고요. 원래 제목은 프란스 반 닝코크와 빌럼 판 라유텐브로흐의 민병대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이 야경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림이 점점 검고 어둡게 변해버려서 마치 밤 풍경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먼지가 쌓이고 그림을 그린 물감이 어두워지고 그림을 덮고 있었던 광택제가 그림을 더 어둡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림이 걸린 장소에서는 난로를 떼고 있었지요. 그림이 완성되고 100여 년이 지난 18세기에 사람들은 그림의 겉모습만 보고는 야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경, 야밤을 틈타서 이루어지는 훈련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밤의 풍경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대낮의 풍경입니다. 렘브란트는 대낮에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는 민병대원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현재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 그림, 이름에 관한 모든 사실이 알려지고 복원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여전히 나이트워치, 야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야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야경은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시대가 정점에 달했던 1642년에 완성됩니다. 민병대의 지휘관인 프랑스 반 닝코크 대위와 빌럼 판 라유텐브로흐 중위가 이끄는 민병대원들 17명이 의뢰한 단체에 초상합니다. 한낮의 풍경이지요. 훈련을 위해서 무기고에서 출발하는 대원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담긴 이 그림을 신축된 청사의 회의실에 걸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17명의 대원이 돈을 모은 것이지요. 그리고는 당시 명성을 날리던 렘브란트를 찾았어요. 오른쪽에 북을 치는 인물이 추가되면서 중앙 오른쪽 배경에 보이는 방패에는 그림에 등장하는 대원 18명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방패는 나중에 추가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34명입니다. 인기 있는 화가 렘브란트는 작품 제작비로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완성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본 민병대원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분명히 돈은 똑같이 나누어 냈는데 누구는 주인공처럼 집중 조명을 받고 있고 나는 왜 엑스트라처럼 그려놓았지?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그럴만도 하겠습니다. 대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렘브란트는 욕을 먹습니다. 대원들은 밝게 빛나는 배경 속에서 자신들이 영웅의 모습으로 멋진 옷을 차려입고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이 어둠 속에 숨어 있거나 인물들이 서로 겹쳐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같은 돈을 내고서도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게 그려진 것이죠. 화낼 만도 합니다. 민병대원들은 작품 제작비를 돌려받기 위해서 이 상황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갑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의 전체적인 구성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술가 렘브란트의 예술적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초상이 부분적으로 희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대원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렘브란트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경직된 그룹 초상화를 거부합니다. 단정하지만 몸이 건조해 보이는 기존의 그룹 초상화들, 새로운 차원의 역동적인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작품 야경은 거장 렘브란트의 독창적인 해석과 연출이 돋보이는 그룹 초상화의 혁신이었어요. 강렬한 빛과 어두운 배경의 대비가 만들어내는 극적인 긴장감, 등장인물들의 생동감이 넘치는 바로크적 표현, 그림은 대원들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는 생생한 리얼리티를 보여줍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테네브리즘, 빛과 어둠으로 극적인 대비를 만드는 것이지요. 렘브란트의 그림들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밝은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작아요. 주위와 배경을 어둡게 설정하고 그 어둠 속에서 마치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만들고 있는 빛과 그림자, 빛과 어둠만으로도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현장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렘브란트의 야경은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림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요. 총 34명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인물이 먼저 강렬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림의 중앙에 서 있는 두 남성, 그림의 원래의 제목에 등장했던 두 인물입니다.
붉은 띠를 두르고 검은 옷을 입고 있는 프랑스 반닌 코크 대위, 그 옆에 흰색 허리띠와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인물이 빌렌 반 라이텐브루 중위입니다. 두 사람은 지휘관입니다. 뒤쪽에 깃발과 함께 총으로 무장한 민병 대원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비밀스럽게 또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소녀가 하나 있지요. 반닌 코크 대위 뒤쪽으로 금발머리에 진주로 장식을 하고 노란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마치 천사의 모습처럼 환하게 등장을 합니다. 얼핏 대원들과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 소녀가 보는 이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소녀의 허리에는 큰 발톱이 달린 수탉이 거꾸로 매달려 있네요. 동시에 클로버라고 불리는 권총이 들려 있습니다. 이 수탉과 권총, 민병대의 전통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신비로운 소녀의 정체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렘브란트가 만들어낸 민병대의 마스코트였습니다. 그림에 수호천사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작품 야경에 카메오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대원들 사이에서 렘브란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꽤 어렵습니다. 그림 중앙 녹색 옷을 입은 남자와 금속 투구를 쓴 경비원 뒤에서 간신히 보이는 한 남자, 그의 눈과 베레모만 보이지요? 렘브란트입니다. 민병대는 이제 출발을 준비합니다. 지휘관 코크와 대원들의 움직임, 그룹 초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어수선하기도 하고 산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렘브란트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등장인물들을 복잡하게 구성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조화롭고 일관성을 가진 연출을 보여줍니다. 눈부신 빛과 컬러의 조화, 화면은 역동적인 운동감으로 가득하고요. 출동을 준비하는 부대의 모습, 생동감이 넘치는 드라마가 됩니다. 렘브란트는 실제 민병대의 상황 속에 흥미로운 알레고리를 포함시키면서 시대와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렘브란트의 걸작 야경은 미술사 속에서 가장 특별한 그룹 초상화가 됐습니다. 18명의 민병대원은 실존 인물들이었죠. 렘브란트는 여기에 금발의 소녀를 비롯한 가상의 상징적 인물 16명을 더 그려넣습니다. 그림 속 2명의 남성과 금발의 소녀는 환한 빛의 조명으로 마치 주인공의 모습을 하고 있지요. 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어둠 속에서 약간의 조명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강렬한 빛의 콘트라스트로 렘브란트의 판타지가 살아나고 연극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빛의 연출은 조명이라기보다는 인물 자체가 빛을 발산하고 있는 듯합니다. 야경은 렘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그림일 뿐만 아니라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이기도 합니다. 원래 작품 크기가 4.5m, 5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였어요. 후에 그림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민병대원들은 신축된 암스테르담 시청사 본부벽을 장식하기에는 그림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림이 두 기둥 사이에 정확히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1715년의 일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군인답게 해결합니다. 그림을 벽 크기에 맞게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당시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물론 렘브란트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던 때의 일입니다. 현재 암스테르담 미술관에서 보고 있는 그림, 우리가 알고 있는 야경은 그렇게 일부분이 잘려나간 그림이죠. 300여 년이 더 지나고 2021년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헤리트 룬덴스가 잘려나가기 전에 온전한 야경을 모사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룬덴스 고마워요. 그 룬덴스의 그림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인 컨볼루셔널 신경망을 활용해서 잘려나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치 꼭대기, 난간, 계단 가장자리가 사라졌고 왼쪽에 있는 두 인물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긴 세월 말도 많고 우여곡절을 겪은 작품 야경.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가 남긴 걸작 야경은 여전히 많은 사랑과 칭송을 받고 있는 작품이지요. 여전히 그림은 생동감이 넘쳐 흐르고 있고 렘브란트가 창조한 신비한 기운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빛의 마법사라고 불렀고 근대 미술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만나겠습니다. 22살의 청년 시절부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렘브란트가 기록한 40년의 숨결, 위대한 예술가의 삶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렘브란트는 많은 자화상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도 39점이라고 하는 많은 자화상을 남겼지요. 미술사 전체를 통틀어 남겨진 자화상의 숫자로는 렘브란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회화 60여 점과 판화, 드로잉, 또 그림 속에 자신의 모습이 카메오로 등장하는 작품까지 포함한다면 100여 점 이상의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대단합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자신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은 삶의 기록이며 깊은 감동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22살의 자화상입니다. 머리카락과 귀, 목과 뺨으로 떨어지는 빛, 정교한 선들이 어우러지면서 긴장감을 만듭니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어 뚜렷하지는 않지만 한 젊은이의 낭만적이고 신비로운 눈빛이 느껴집니다. 이미 렘브란트는 자신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렘브란트가 활동하던 17세기 해상무역의 강자로 떠오른 네덜란드는 풍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최고의 예술가에게 작품을 주문합니다. 1632년 젊은 화가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 외과의사협회의 단체 초상화를 의뢰받습니다. 렘브란트의 걸작 튠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가 탄생합니다. 렘브란트는 새로운 방식의 연출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단체 초상화처럼 경직되고 근엄한 인물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에는 마치 연극 무대 배우들처럼 생동감이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빛의 효과를 활용해서 극적인 장면을 구성합니다. 이 그림 하나로 26살의 렘브란트는 하루아침에 최고의 화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작품 의뢰가 쏟아지면서 렘브란트는 큰 부와 명성을 쌓아갑니다. 렘브란트 판 레이는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거장입니다. 빛을 활용한 집중력 있는 명암 표현 테네브리즘, 바로크의 천재화가 카라바조의 키어로스코로 화풍을 발전시키면서 렘브란트 자신만의 독창적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렘브란트, 빛의 마법사라 부르고 근대 회화의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1634년 잘나가는 스타화가 렘브란트는 검은색 베레모와 함께 모피 코트를 두른 자화상을 그립니다. 따뜻한 기운을 담은 밝은 빛이 화가의 얼굴을 밝혀주고 있고요. 자신감 넘치고 날카로운 눈빛은 우리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부유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고급 저택을 구입하고 르네상스 거장들의 드로잉을 컬렉션하면서 화려한 삶을 즐기는 예술가였습니다. 1640년 34살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가장 인기 있는 초상화가였습니다. 장식이 달린 화려한 모자, 벨벳과 모피로 만들어진 옷, 자신감 넘치는 화가 렘브란트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작품이 그려진 1640년대 의상이 아닙니다. 그보다 100여 년 전의 스타일입니다. 르네상스 예술이 정점에 달했던 친쾌테토 시기입니다. 입고 있는 의상은 르네상스 전성기를 향한 렘브란트의 오마주였습니다. 이 자화상은 르네상스의 대가 티치아노의 작품 루드비코 아리오스토의 초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34살의 성공한 화가 렘브란트의 여유있는 표정과 르네상스 시대를 차용하는 자신감 넘치는 발상, 렘브란트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습니다. 화가들에게 자화상은 꽤나 자유로운 작업이지요. 모델에게 까다롭게 포즈나 표정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요. 모델비도 들지 않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화가들에게 자기 자신은 가장 효율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자유롭게 기법을 실험하고 훌륭한 과정으로도 제격입니다. 자화상은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는 과시, 홍보의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부터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욕구는 있었겠지요. 심지어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그의 다른 그림들만큼이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잘 팔리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시기별로 기법과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자화상 하나하나에 자신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상반신의 그림이지요. 몸이 약간 틀어져 있는 근엄한 표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코스프레가 시작됩니다. 화려한 의상과 개성이 뚜렷한 모자가 등장합니다. 동양의 귀족으로 분장하기도 하고요. 성서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하의 모습으로 고대 그리스의 화가 제옥시스로 변하기도 합니다. 55살이 되면서 그려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 자화상은 미술사에 등장하는 자화상 중에 최고의 평가를 받는 그림이죠. 화가 자신이 만들어내는 감정이입의 드라마, 나르시시즘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강렬한 자의식과 자기애가 느껴집니다. 호화로운 삶을 누리며 명성을 얻은 렘브란트에게 뜻하지 않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시민 민병대가 의뢰한 단체 초상화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1642년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면서 가장 큰 크기의 걸작 야경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야경은 그림 속 많은 인물들이 무질서하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극적인 빛의 효과와 함께 판타지의 요소를 더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단체 초상화였어요. 이 작품은 의뢰인들의 기대를 크게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사정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신들의 모습이 주인공처럼 근사하고 멋있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렘브란트를 상대로 작품 제작비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시작합니다. 렘브란트의 새로운 방식의 걸작 튠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이 한 작품으로 거장의 반열에 올랐던 렘브란트였습니다. 더 많은 조형 실험과 노력을 기울인 작품 야경, 이번에는 이 한 작품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낳습니다. 3명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겹치는 불행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기 시작한 렘브란트는 궁지에 몰립니다. 결국 파산을 하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젊은 시절의 자화상, 화려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자신감을 드러냈던 렘브란트. 내리막길을 걷고 몰락을 경험한 화가의 자화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화풍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점점 더 대중적 취향에서 멀어집니다. 연이어 찾아온 비극적인 가정사로 인해서 사회성이 둔해지고 과거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질 못했습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이제 거친 마띠에르와 투박함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중적 취향에서 벗어난 스타일이라고 해도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의 탁월한 감정 표현과 예술적 감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661년 사도 바울로 분장한 자화상, 노연기에 들어서는 예술가의 질곡의 삶이 담겨져 있지요. 깊숙이 패어있는 주름과 애써 힘을 주고 있는 미간에서 렘브란트 자신이 버텨온 긴 시간 지쳐버린 삶이 느껴집니다. 자신을 치장하고 있던 화려한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작고 환한 빛 한 덩어리가 렘브란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자를 쓰고 있던 검은 머리는 이제 하얀 은발로 변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감과 우월감이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차분합니다. 관조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겹겹이 두텁게 겹쳐올린 물감의 마띠에르, 묵직합니다. 자화상 속 화가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내면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독특한 타이틀입니다. 2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자화상입니다. 특별한 포즈도 없고 미화도 없어 보입니다. 파레토와 붓, 망치를 들고 있는 화가 렘브란트는 정면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꼿꼿한 자세, 근엄한 표정입니다. 예술가의 자부심은 여전합니다. 렘브란트는 나이가 든 자신의 나약한 모습, 처진 살과 주름을 꾸밈없이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지요. 이 2개의 원이 있는 자화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동안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빛을 활용해서 뚜렷한 대비를 만들었던 과거의 자화상들과는 꽤 다르게 보입니다. 얼굴을 제외한 그림의 많은 부분이 미완성으로 느껴질 정도로 거칠게 마무리됐어요. 사인과 날짜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경이 궁금합니다. 특이하게도 2개의 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원은 무엇인가요?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합니다. 아, 렘브란트가 20세기를 다녀간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마치 말레비치의 극단적인 추상미술과 같은 현대미술에 매료된 것은 아닐까? 이런 싱거운 생각을 했던 기억입니다. 2개의 원, 이 특별한 배경은 많은 추측을 만들어냈습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에서 만나던 어두운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렘브란트 작업실의 벽일까요? 아니면 늘어난 캔버스일까요? 과거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의 거장 지오토가 교황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정확한 정원을 그렸다고 하지요.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신의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림 속 원에 대한 진실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은 시각적으로 완벽함을 상징하지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림 속 2개의 원은 렘브란트가 위대한 예술가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듯합니다. 그림 속 렘브란트는 여전히 그 자체로 화가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몇 개월 전 1669년에 그려진 자화상입니다. 그림은 차분합니다. 삶의 끝자락에 와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렘브란트의 삶 속에는 깊은 신앙심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화가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에 의지하고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돌아온 탕자는 63세의 자화상과 같은 해, 세상을 떠나던 해에 그려진 작품이지요. 극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신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엉망으로 타락해버려 집과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맞이하는 아버지.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 자신을 그 탕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정이 미묘합니다. 정면을 응시하는 시선,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사람들의 추억이 밀려오고 있을까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순간,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지만 화가의 그림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털 한 올, 주름 하나 빠뜨리지 않는 렘브란트의 열정과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한 인간의 거짓없는 삶의 고백이며 증언입니다. 빛이 마법사라 불리웠던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 지금 얼굴에 비추고 있는 한 줄기의 빛이 신의 허락으로 그의 굴곡진 삶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림 속에 숨겨놓은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유쾌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간혹 사물이나 풍경에서 숨겨진 얼굴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모호하고 연관성이 없는 우연한 경우가 많지만 잠재되어 있는 형태에 대한 시각적인 인식입니다. 파레이돌리아, 그것은 트릭이면서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예술가들은 서로 다른 대상이지만 형태의 연관성을 만들어서 이중 의미를 가진 이미지를 만들고는 합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이중 의미의 판타지 작품들은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두 가지의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발견하지요. 두 가지를 모두 발견하기도 합니다. 과일, 야채, 꽃, 물고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초상화. 각각의 물체들이 정교하고 흥미롭게 배치되면서 전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인간의 얼굴입니다. 기발하고 특별한 상상력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의 초상화를 떠올려보면 하나같이 품격을 갖춘 권위적인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왕의 초상화가 장난스러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가 주세페 아르침볼도는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완전하게 벗어납니다. 정모라인가요? 인간일까요? 괴물일까요? 아르침볼도의 초상화는 정모라 형식을 차용한 초상화입니다. 풍자화이기도 합니다. 주세페 아르침볼도, 놀랍게도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난 화가가 수백 년의 시간을 앞서서 만들어내는 초현실적인 감각, 상상력이지요. 아르침볼도의 그림은 기괴한 환상이며 특별한 알레고리의 집합이기도 합니다. 아르침볼도의 정물 초상화는 보는 이들의 시각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도 하고 클라이언트를 즐겁게 하기 위한 의도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림은 평범한 초상화처럼 보입니다. 잘 들여다봅니다. 그림 속의 개별적인 개체들이 서로 겹치고 조합되면서 해부학적 인체의 형태를 만들어내지요. 무작위로 조립되어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닙니다. 각각의 개체들은 특성에 따라 세심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르침볼도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화가 비아조 아르침볼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스테인드 글라스와 프레스코와 작업을 하면서 미술의 재능과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시학, 철학 등의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던 아르침볼도는 1562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드 1세의 눈에 띄면서 궁정 초상화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르침볼도는 페르디난드 1세의 아들 막시밀리안 2세, 손자 루돌프 2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정화가로 작품을 하게 됩니다. 특히 루돌프 2세와의 친분이 각별했다고 하죠. 아르침볼도가 궁정화가에서 은퇴한 후에 그려진 자신의 초상화를 본 루돌프 2세는 크게 만족하면서 아르침볼도에게 백작 자귀를 내립니다. 아르침볼도가 태어난 시기는 후기 르네상스 시기입니다. 아르침볼도의 초기 작품에서도 전통적인 르네상스 스타일을 만나게 되지요. 16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새로운 예술적 표현들의 형식이 등장하면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1520년에서 1590년 정도로 이어지는 매너리즘 미술입니다. 르네상스 미술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아르침볼도는 매너리즘 미술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은유적이고 환상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전통적인 아름다움하고는 다르지요. 기괴하거나 과장되거나 사치스러운 표현, 그리고 형태없는 추상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매너리즘의 특징이지요. 매너리즘 미술은 르네상스가 바로크 미술로 이어지는 과도기이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매너리즘은 바로크 미술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너리즘 미술에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차원의 조형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반전의 예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추함이 아름다워질 때 즐겁고 유쾌해집니다. 반전이지요. 반대로 아름다움이 과도해지면서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화가 아르침볼도는 명백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한 이중 언어를 사용해서 유쾌한 반전을 만들어내지요. 화가 아르침볼도의 독특한 열정, 전통적인 회화 양식에서 벗어난 상상력, 완전하게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르침볼도가 남긴 대표작 중에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감상합니다. 이 4개의 연작은 놀랍게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2세의 초상화예요. 놀랍습니다. 황제의 초상화를 이렇게 기괴하게 그릴 수 있다니요. 한편으로
클라이언트인 황제가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르침볼도는 시기적으로 르네상스 시대 인물이지요. 아르침볼도의 특별한 작품들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철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르네상스의 철학이 어떤 신플라톤주의와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대화편 티마이오스를 보게 되면 태고의 신은 불, 물, 공기, 땅 이 네 가지 요소 4원소의 조합으로 혼돈 속에서 우주를 창조합니다. 작품 사계절은 이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림은 조형적으로 식물들을 재구성하고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테마 사계절 속에 이 4원소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 프리메베라, 봄이지요. 새싹이 돋아나고 하나 둘 꽃이 피어난 계절입니다. 꽃의 향기와 풀의 싱그러움, 편안하고 낭만적인 미소가 유쾌합니다. 꽃이 만발한 봄의 이야기. 이 그림 속에는 80여 종의 식물이 담겨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면 만발한 꽃들이 아름답고요. 조금 뒤로 물러서면 매력적인 왕자님이 보이지요.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열매가 한데 모여서 뜨거운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체리로 완성된 빨간 입술이 더욱 짙어지고 뜨거워졌습니다. 잘 익은 복숭아로 만들어진 것은 발그레해진 뺨, 체리로 만들어진 눈동자 강렬합니다. 오이로 만들어진 코, 과일, 채소, 식물로 어우러진 얼굴은 즐겁고 매력적입니다. 과일 향기가 풍겨나오고 있는 여름, 뜨거운 태양의 기운을 즐기고 있는 열정적인 청춘이 보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을 견디며 맞이한 가을입니다.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시간만큼이나 결실의 보상을 받고 싶은 계절입니다. 머리에는 잘 익은 호박 모자와 달콤하게 익은 포도가 가득합니다. 밤송이가 껍데기에서 깨면서 입술에 자리를 잡았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무르익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추운 날씨, 생동감이 넘쳐 흐르던 푸르름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메마른 가지가 가득하지요. 사철 푸른 한 줌의 넝쿨 식물만이 머리를 장식하고 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노인의 모습이에요. 그 얼굴에서 희노애락을 겪은 삶의 흔적들이 뚜렷합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레몬과 오렌지 열매가 심장에서 나온 가지에 매달려 있네요. 세월은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열정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겨울, 노인에게는 아직 삶의 희망과 열정의 향기가 남아있습니다. 아르침볼도의 사계절, 동화책을 한 권 읽은 듯합니다. 새로운 조형의 매력과 그림 찾기의 즐거움이 진하고 화학 아르침볼도의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 자연에 대한 경외심도 느껴집니다. 궁정화가 아르침볼도의 사계절은 황제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정치적 메시지의 알레고리가 담겨 있습니다. 변함없이 순환하고 있는 사계절, 자연물들이 결합되면서 만들어내는 인간의 머리 형상, 이 조화로움이 합수브르크 왕가의 영원함, 그리고 황제의 위대한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막시밀리안 2세는 아르침볼도가 완성한 이 4점의 초상화, 사계절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면서 아르침볼도를 맞이했다고 하지요. 아르침볼도가 초상화의 이면에 담아낸 합수부르크 왕가를 향한 풍요와 번영의 메시지를 간파한 것입니다. 아르침볼도의 동화적인 판타지는 사회를 향한 풍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아르침볼도의 작품 변호사를 보겠습니다. 털 뽑힌 닭과 생선입니다. 참으로 징그럽고 기괴합니다. 생선으로 입을 만들었고 그 털 뽑힌 닭으로 변호사의 오만한 코와 탐욕스러운 작은 눈을 표현합니다.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괴하지만 재밌습니다. 책으로 만들어진 남자가 있습니다. 16세기의 그림이라고는 참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한 현대미술의 감각입니다. 신기합니다. 라이브러리엄, 사서라는 타이틀의 작품이지요. 당시 도서관에서 사용하던 커튼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작품은 먼저 도서관 사서와 학자들에 대한 유쾌한 오마주일 것입니다. 그리고 풍자와 조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책을 사랑하고 읽는 것보다는 소장하고 과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저속한 부유층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등장하는 그 개체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시각적으로, 의미상으로, 철학적으로 연관되어지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아르침볼도의 그림들, 이러한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가 르네상스 시대 화가였다는 것입니다. 아르침볼도의 작품들 계속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둘씩 튀어나오지요. 우리를 유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착시와 반전의 그림,
어린이들이 수수하게 동화책에 빠져들듯이 우리는 화가 아르침볼도가 만들어 놓은 판타지의 농장으로 들어갑니다. 1593년 아르침볼도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사망합니다. 아르침볼도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독특한 상상력과 그의 특별했던 판타지 세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고 20세기 초현실주의 미술이 등장하면서 화가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초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아르침볼도의 독특한 작품 형식에 주목했고요. 살바도르 달리를 비롯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아르침볼도의 구성을 따라하듯이 무작위의 조합을 통해서 인간의 얼굴을 감추어놓고 반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르침볼도의 특별한 매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대미술의 흐름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세기 미술사학자 벤노 가이거는 아르침볼도의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16세기 추상미술의 승리라고 하는 아이러니하면서도 적절한 표현을 합니다. 추상미술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던 16세기 화가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판타지였습니다. 아름다운 세 여인이 있습니다. 마주보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산미신, 아름다운 세 여신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의 미술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아름다운 여성의 누드 작품을 쉽게 만나게 되지요. 특히 수많은 여성의 누드 작품 중에서 세 명의 여인이 둘러서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는 그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명의 아름다운 여인,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산미신입니다. 산미신 또는 카리테스라고 부르지요.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덕목을 의인화한 세 명의 여신입니다. 라파엘로의 그림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보티첼리의 프리멘페라와 같은 유명한 르네상스의 걸작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크의 거장 루벤스의 그림에서도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 여인 산미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카리테스, 이 세 명의 여신은 예술 작품들 속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 속 산미신은 등장하는 중요한 신들을 보조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밝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지요. 산미신이 등장하는 장소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산미신, 세 여인이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그녀들은 항상 명랑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그림에 등장을 합니다. 예술작품 속 이 세 명의 여신 산미신은 주로 미의 여신 비너스의 곁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지요. 미 여신 비너스의 아름다운 치장을 돕기도 하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카리테스라고 부르는 산미신, 산미신은 최고의 신 제우스와 바다의 요정 에우리놈의 사이에서 태어난 세 명의 딸입니다. 세 여신은 각각 매력, 아름다움, 창조성을 상징하지요. 이 세 여신의 이름은 전통적으로 로마의 시인 헤시오도스가 분류한 삼분법에 따라서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여신인 아글라이아, 기쁨의 여신인 에우프로슈네, 풍요의 여신인 탈리아라고 부릅니다. 세 여신 모두가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에서는 산미신에 관한 다른 이름과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카리테스를 그라티에라고 부릅니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산미신은 그리스 신화의 산미신과 대응시키면서 또 다른 해석이 만들어집니다. 점점 복잡해집니다. 미술사에서는 쉽게 산미신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산미신으로 부르겠습니다. 산미신의 모습은 고대 그리스 유적에서도 자주 발견되고는 합니다. 고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산미신은 대부분의 경우 옷을 입은 형상입니다. 중세가 지나고 르네상스 시기부터는 누드의 산미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서양 미술사에서는 여성의 누드가 너무도 많이 흔하게 등장을 하지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질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창조에 대한 신성함, 근원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교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한 서구의 예술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인간의 나체 그리고 여성의 누드 표현은 기본적으로 신성한 이미지로 출발합니다. 산미신은 그리스와 로마를 거치고 르네상스 바로크에 이르면서 세 여신이 상징하는 의미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마도 그 시대 여성들에게 부여하는 미의 덕목이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의 해석과 개성, 표현의 욕망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14세기, 천년의 중세가 지나가고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지요.
르네상스 시기의 산미신은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고전의 부활, 고대 그리스 정신의 계승,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산미신을 주제로 한 테마가 많이 다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육체의 아름다움이 허락되지 않았던 중세가 지나고 르네상스 시기를 맞이하는 산미신은 순결, 사랑,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르네상스의 미술, 예술가들이 표현하는 완벽한 신체의 비율과 조화, 아름다운 육체를 지닌 여신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산미신을 그린 작품 중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화가 라파엘로의 그림이에요. 세 여신은 모두 손에 사과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여성의 몸을 표현합니다. 그림 속 대자연이 펼쳐진 공간이 신비함을 더하고 있어요. 세 명의 여신에게서는 젊음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미술의 우아함을 보여주는 작품이지요. 르네상스 시대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비너스 휴마니타스의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르네상스인들은 미의 여신 비너스를 인간이 이룬 최고의 인격으로 해석합니다. 인간과 우주가 조화를 이루는 완벽함으로 보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덕목, 최고의 선은 바로 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너스 휴마니타스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 아름다운 세 여인 산미신은 마치 그리스도교의 성삼위일체와 동일하게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바로크 시대 플랑드르 최고의 화가 루벤스의 그림에서 산미신이 등장하는 신화의 세계가 이제 생생한 드라마로 구체화됩니다. 세 여신이 즐거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동적인 동작을 보이고 있는 산미신 주변으로 어린 나뭇가지들이 함께 따라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신들의 물결치는 움직임, 그림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오른쪽 여신의 행복한 미소, 가운데 여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지요. 중앙에 있는 여신의 움직임은 탬버린을 흔들며 춤을 추는 왼쪽 여신으로 이어집니다. 루벤스가 유화 스케치로 남긴 그리자유 작품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만나게 되는 모노톤 스타일의 유화 스케치, 그리자유라고 부릅니다. 특히 루벤스는 그리자유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 산미신은 예술가들에게 인기가 많은 테마였어요. 특히 루벤스는 산미신을 테마로 한 여러 작품을 남깁니다. 미의 여신 비너스나 태양의 신 아폴론 주위에서 조연으로 활동하던 세 여신을 일약 주연으로 발탁한 것이지요.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입니다. 풍경에서 향기로운 꽃향기가 풍겨나오지요. 우윳빛 피부를 가진 세 명의 여신, 얇은 천을 걸치고 모두 풍만한 육체를 보여줍니다. 바로크의 거장 루벤스의 산미신은 풍만하면서도 육감적이고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루벤스 여성 누드의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루벤스의 그림은 그림을 보는 이들을 여유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루벤스가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의 플랑드르, 네덜란드는 건강하고 풍만한 몸의 여인을 선호했습니다. 여유롭고 우아한 삶을 추구했던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산미신을 표현하는 예술가들, 그 시대의 정서와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산미신이라는 제목을 가진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마리 브라크몽의 작품이에요. 파라솔을 든 세 여인이라는 타이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러플 드레스를 입은 세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가운데 여성은 당시 유행하던 자포니즘 스타일의 부채를 들고 있어요. 강렬한 태양빛과 함께 세 여인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19세기의 산미신, 자신감과 아름다움이 당당하게 드러납니다. 그녀들은 이제 조연이 아니고 주연입니다. 예술작품 속에 등장하는 세 여신, 산미신, 중요한 신들을 수행하면서 밝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었지요. 작품 속 산미신이 등장하는 장소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흘렀습니다. 산미신, 아름다운 세 여인은 변함없이 작품을 감상하는 우리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파리의 한 레스토랑. 가난한 화가는 계산할 돈이 없었습니다. 음식값을 대신할 수 없을까? 자신의 그림을 내밀어 봅니다. 그림은 길거리로 내동댕이 쳐지고 쫓겨나는 화가의 등 뒤로는 심한 욕설이 쏟아집니다. 화가 모딜리아니의 이야기입니다. 모딜리아니의 누드화는 대표작 중에 다수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누드화가 1916년에서 19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들이에요. 모딜리아니의 누드화는 관능적인 몸짓과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양식화된 조각과도 같은 형상을 보여줍니다. 모딜리아니의 누드화는 여성의 매력과 관능미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은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모딜리아니만의 섹슈얼리티이며 모딜리아니만의 특별한 욕망 표현이기도 합니다. 1917년 파리 라피드 거리의 화랑 베르트 바이유 모딜리아니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 전시회는 화가 모딜리아니의 삶에서 유일한 개인전입니다. 누드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회의 그림은 큰 논란이 만들어집니다. 모딜리아니의 누드화가 외설적이라는 논란이었습니다. 모딜리아니의 그림들이 경찰에게 압수를 당합니다. 따라서 전시 기간도 단축돼 버리지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현대 미술사를 살피다 보면 당시 프랑스 파리의 예술 환경, 우리 생각보다 그다지 예술적이거나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모딜리아니의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개인전은 미술사 속에서 악명 높은 전시회로 남게 됐고요. 전시됐던 그림들은 헐값에 팔리고 이렇게 모딜리아니의 유일했던 전시회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모딜리아니는 1884년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항구 도시 리보르노에서 유대인 상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모딜리아니의 어머니 에우제니아는 아들 모딜리아니의 예술적 재능을 존중하고 예술가로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시를 번역할 정도로 학식이 높고 지적인 모습을 보여준 어머니 에우제니아. 모딜리아니가 예술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그림을 그리며 지냈던 어린 화가 모딜리아니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항상 잔병에 시달려야 했어요. 부유한 아버지 덕분으로 고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의 파산으로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소년 모딜리아니는 장티푸스를 비롯한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22살 모딜리아니는 파리 몽마르트르 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방가르드의 중심,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파리, 앙대팡당전의 유대인 여인을 포함한 6점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화가로서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멋진 차림새의 미남 예술가, 우아하고 위트가 넘치는 젊은 화가 모딜리아니는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파리에서의 젊은 화가 모딜리아니는 소문난 인기인이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병약한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예술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자라는 화가 모딜리아니의 오명은 모딜리아니 스스로 만들어낸 가식적인 페르소나, 방어기제이기도 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결핵 환자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주요 사망 원인이었던 질병 결핵은 전염성이 높았고 치료법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결핵 환자들은 동정받기 이전에 두려움과 배척의 대상이었어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으로 포장됐던 모딜리아니의 페르소나는 그가 숨기고 있던 결핵 환자였음을 감추게 됩니다. 술과 마약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는 했지만 결핵 전염병 보호균자는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모딜리아니는 자신의 신체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예술가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과 마약을 줄이지를 못합니다. 파리에서의 모딜리아니, 초기 로트렉과 폴 세잔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고요. 이후에는 오기스트 르누아르, 파블로 피카소, 앙드레 드렌과 같은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고 작업을 이어가면서 당시 미술의 흐름과는 차이가 나는 자신만의 특별한 표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딜리아니는 인물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초기의 인물화는 다소 고전적인 느낌을 주는 조화로움이 특징이었다면 후기의 작품들은 인물의 표현이 다소 비정상적이면서 단순하게 양식화된 조형을 보여줍니다. 모딜리아니가 그림을 멈추고 조각에 몰두하던 시기가 있었지요. 고대 조각, 아프리카 원시 조각을 접하면서 매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모딜리아니의 인물화, 세밀한 인물 묘사보다는 그리는 대상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인상주의를 거치고 큐비즘, 상징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많은 미술 사조들이 만들어지지요. 모딜리아니는 자신의 작품이 특별한 미술 사조로 분류되고 평가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모딜리아니, 그는 미술 사조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예술가입니다. 계속 질병에 시달리면서 모딜리아니의 몸은 점점 더 망가져갔습니다. 술과 마약에 의존하며 작품 활동을 하던 모딜리아니였습니다. 모딜리아니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이루어보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마감하게 됐지요. 모딜리아니는 많은 작품을 팔기도 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간혹 돈이 꽤 들어오는 경우에도 자신의 방탕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삶이 여유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일화가 하나 있지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는 계산할 돈이 없었어요. 대신에 자신의 그림을 내밀면서 음식값을 대신하겠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심한 욕설이 쏟아지고 그림은 레스토랑 앞 길거리에 내던져지는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모딜리아니와 아내 잔 에비테른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고 15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화가 모딜리아니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요. 모딜리아니의 그림 가격은 수천 배로 오르게 되지요. 2015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917년에 완성한 모딜리아니의 누드와 누쿠시에가 1억 7,040만 달러에 팔립니다. 우리 돈으로 2,500억 원 정도 되네요. 작품의 금액도 엄청나지만 왠지 슬퍼집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얼굴이 같이 떠오르네요. 모딜리아니. 긴 목, 긴 얼굴. 여인은 신비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현실 너머 어디에선가 이 여인은 모딜리아니를 만나고 있습니다. 모딜리아니 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신비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투명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면서 어두운 베일로 쌓여있기도 합니다. 화가 모딜리아니가 그리고 있는 세상은 어디쯤일까요? 속된 현실을 벗어나서 현실 너머의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딜리아니의 그림에서는 강렬한 삶의 애착이 느껴집니다. 모딜리아니에게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요. 모딜리아니는 수많은 여인들과 연문을 뿌리던 미남의 화가였습니다. 어느 곳에도 안착하지 않을 보헤미안의 모습이었으며 알코올과 마약 중독, 그리고 결핵 환자였습니다. 화가 모딜리아니가 33살이 되던 해 19살의 미술학도였던 잔 에비테른을 만납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에비테른의 우아하고 잔잔한 미소를 본 모딜리아니는 한순간에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강렬한 인상으로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화가 모딜리아니, 수줍음 많은 소녀였던 잔 에비테른, 둘의 뜨거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에비테른은 보수적인 부르주아 가톨릭 집안의 딸이었어요. 에비테른의 가족들은 모딜리아니를 싫어합니다. 방탕하고 능력 없는 예술가에 불과하다며 둘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1917년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합니다. 모딜리아니는 선천적으로 병약한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마약에 중독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비테른 가족들의 심한 반대도 무리가 아니었지요.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 축복받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잔 에비테른은 모딜리아니 작품의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 에비테른을 모델로 한 모딜리아니의 걸작들이 탄생합니다. 모딜리아니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에비테른이 첫 딸을 낳습니다. 가난하고 괴로운 생활이 이어졌지만 모딜리아니와 에비테른은 그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딥니다. 1919년 에비테른이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되고 두 사람은 증인들을 앞에 두고 결혼할 것을 서약합니다. 두 사람이 겪는 가난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됐는데 땔감이 없어서 난로를 피울 수가 없었어요. 둘째 아이를 가진 에비테르는 친정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홀로 지내는 모딜리아니가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에비테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에비테른의 부모와 가족들이 모딜리아니를 만나지 못하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모딜리아니는 몇 시간이고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만 에비테른을 만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딜리아니를 만나지 못하는 에비테른도 괴로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딜리아니의 건강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었고 기억상실증은 자주 모딜리아니를 괴롭혔습니다.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이 원인이었어요. 그래도 그림은 계속 그리고 있었습니다. 1920년 움직일 기력조차 남지 않은 모딜리아니는 여러 날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딜리아니가 걱정스러웠던 화가 오르티스 데 사라테와 이웃 사람이 같이 모딜리아니 방의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침대에는 모딜리아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자선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지요. 35살 모딜리아니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사인, 결핵성 수막염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서로를 그리워하던 두 사람, 모딜리아니와 에비테른, 시체에 앉히실 둘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에비테른은 미친 듯이 울부짖습니다. 모딜리아니가 죽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21살의 잔 에비테른은 자신의 집 4층에서 뛰어내립니다. 남편 모딜리아니 뒤를 따라갑니다. 에비테른의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있었지요. 모딜리아니의 마지막 여인 잔 에비테른. 에비테른은 모딜리아니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헌신적인 사랑을 바친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딜리아니의 장례식 3년 후에 모딜리아니의 무덤을 열고 에비테른이 들어갑니다. 합장이 됩니다. 그렇게 슬프고 비참하게 세상을 등지고 나서야 사랑하던 두 사람은 하나가 됐습니다. 모딜리아니 묘비에 새겨진 글입니다. 영광의 순간에 죽음이 그를 데려갔다.
나란히 세워진 묘비에서 에비테른을 만납니다. 모든 것을 바친 헌신적인 동반자. 모딜리아니와 에비테른, 아마도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모딜리아니라는 한 예술가의 삶이 신화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왠지 모르게 낭만적인 이름이에요.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감상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쓸쓸한 느낌, 뜨거운 열정과 치열한 삶의 욕망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모딜리아니의 그림 속 에비테른의 눈을 통해서 꿈꾸었던 아름다운 세상은 어딜까요? 풍요로운 삶의 꿈을 꾸고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는 모딜리아니의 꿈, 그리고 우수에 찬 에비테른의 눈빛. 모딜리아니, 잔 에비테른. 그 슬픔과 아름다운 꿈이 그림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인증샷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베네치아의 풍경과 추억을 꼭 간직하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18세기의 인증샷, 풍경화 베두타의 이야기입니다. 베두타, 이탈리아어로 전망, 조망, 경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베두타는 풍경화의 한 장르가 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지요. 베네치아파 화가들이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기 시작합니다. 베두타, 정확한 원근법이 사용된 화면 구성, 사실적인 묘사로 정교하게 완성된 아름다운 풍경화입니다. 일반적인 베두타 작품들은 스펙터클한 풍경이 많습니다. 그 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게 되지요. 아름다운 바다와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에서 시작된 베두타는 로마와 같은 고대 유적지의 도시 풍경화로 이어집니다. 베두타를 전문적으로 작업하면서 이름을 날리는 화가들이 탄생하지요. 안토니오 카날레토, 프란체스코 과르디, 명성을 얻은 베두타 화가들입니다. 그 화가들을 베두티스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풍광으로 전 유럽인들에게 사랑받았던 도시 베네치아. 여행의 기념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이야 베네치아 풍경을 자유롭게 멋지게 촬영해서 인증샷을 남기면 그만이지만 사진이 없던 시절이지요.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풍경과 추억을 담아가야 했습니다. 가져가서 두고두고 자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풍경화 베두타가 태어납니다. 그 계기는 그랜드 투어의 유행이었습니다. 18세기의 그랜드 투어, 1660년 정도 시작돼서 184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유럽 전역,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귀족과 상류층의 자제들에게 필수적이었던 유행이 하나 생겨나지요. 바로 그랜드 투어, 유럽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주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유적지와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이탈리아 여행이 중심이 됐습니다. 세련된 예법을 배울 수 있었던 프랑스의 파리도 중요한 코스였죠. 젊은 귀족의 자제들이 역사적인 고전의 예술과 건축, 정치와 사회를 제대로 경험하고 지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였습니다. 동시에 부유한 귀족과 부유한 상류층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값비싼 특권이기도 했죠. 그랜드 투어를 떠난 여행자들은 여행의 감흥과 추억이 담겨있는 책이나 그림, 조각이나 공예품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베두타, 여행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아름다운 풍경화 베두타는 여행의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기록의 예술품이었고 자신이 이곳을 다녀왔음을 타인들에게 과시하는 데 최고의 기념품이었던 것입니다. 베두타에는 도시의 거대한 자연 풍경과 건축물, 그 속에 마차나 수레,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까지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분위기와 계절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베두타를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화가들은 그랜드 투어 여행자가 담아가고 싶은 도시의 분위기와 인상을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지요. 기념품의 역할로 시작되었던 풍경화 베두타, 예술적 가치가 커지면서 풍경화의 한 장르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베두타는 이탈리아에서 꽃을 피우지만 초기의 베두타는 16세기 네덜란드, 파울 브리를 비롯한 플랑드르 지역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로 이어지면서 부유해진 네덜란드 중산층, 그들이 지역적 자긍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묘사와 함께 누가 보더라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그 도시의 모습,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인 요하네스 페르메일의 고향의 풍경을 그린 유명한 작품 델프트의 풍경입니다. 물 건너로 보이는 도시 풍경, 당시 화가들에게 인기 있는 테마였어요. 베두타 화가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화가 이탈리아 화가 카날레토는 베네치아의 풍경 그림으로 명성을 날립니다. 화가의 이름 카날레토는 베네치아와 잘 어울리게도 작은 운하라는 뜻입니다. 성공한 화가였던 자신의 아버지 베르나르도 카날로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카날레토는 아버지의 조수로 일하면서 아름답고 사실적인 표현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어 로마에서 미술 교육을 받고 자신의 화풍을 완성한 카날레토는 베네치아로 돌아온 이후에 대부분의 작품 속에 베네치아 풍경을 담기 시작하지요. 명쾌한 명암 표현으로 완성된 도시 풍경화, 아름다운 도시 베네치아의 명소, 베네치아의 상징인 운하와 곤돌라, 카날레토는 고향 베네치아의 모든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카날레토의 그림에서는 성당과 종탑, 도시의 아름다운 볼거리와 사람들을 포함해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와 공식적인 행사들, 건축물에 붙어있는 벽보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도시 풍경, 놀라운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카날레토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 석공의 작업장입니다. 이 그림은 조금 특별합니다. 카날레토의 전형적인 풍경화와는 다르게 베네치아 시민들의 일상을 포함시킵니다. 카날레토는 베네치아의 일상적인 아침 풍경을 묘사합니다. 석공들의 모습과 함께 빨래를 널고 있는 여인의 모습, 운하를 건너는 곤돌라, 종탑에서 종을 울리는 사람, 아침을 알리는 수탉도 보이고요. 넘어져서 쉬를 하고 있는 아이와 엄마, 재미있고 친숙한 일상의 모습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베네치아에 도착한 프랑스 대사의 환영식, 카날레토 도시 풍경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전형적인 베네치아 풍경을 좋아했습니다. 18세기 베네치아는 그랜드 투어 코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곳이었어요. 귀족 가문에 부유한 젊은이들, 이들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낭만적이고 여유로운 생활 양식을 즐길 수 있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베네치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 베네치아의 풍경을 담은 그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인기 최고의 베두타 화가 카날레토의 작품은 특히 영국 귀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카날레토의 작품들은 오늘날 이탈리아보다 영국에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베네치아 출신의 화가 프란치스코 과르디의 명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르디의 베네치아 풍경화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과르디만의 독특한 느낌의 풍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달한 베두타는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화가 파니니는 독특하게 폐허가 된 유적을 테마로 한 그림에 집중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네덜란드 화가 가스파르트 반 비텔의 정교한 베두타, 플랑드르 화가 프란츠 반 브레멘은 풍경과 인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1840년대 이후 철도 여행이 대중화됩니다. 증기선이 등장하고요. 세계 여행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귀족 계층의 특권으로 여겨지던 그랜드 투어가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보다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하게 되지요. 귀족과 상류층만의 특권이었던 그랜드 투어는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랜드 투어도 아름다운 그림 베두타도 그 빛을 잃어갑니다. 19세기 후반이 됩니다. 정교한 묘사의 도시 풍경은 개인적인 인상으로 대체되고요. 사진으로 촬영한 파노라마 풍경이 사람들을 만족시킵니다. 그랜드 투어가 막을 내렸음에도 베네치아의 베두타는 페데리코 델 campo, 안토니오 마네스카우와 같은 화가들의 서정적인 풍경화가 인기를 끌면서 과거 카날레토와 과르디의 베두타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풍경화들을 만났습니다. 베네치아로 떠나고 싶습니다. 제목을 보면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인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황후 조세핀의 대관식으로 보이네요. 영하의 추운 날씨였습니다. 1804년 12월 2일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 교황 비오 7세를 비롯해서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아침 일찍부터 몸을 떨어가면서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로마 황제를 떠올리게 하는 대관식 예복을 입고 황제의 관을 위쪽으로 들고 서 있습니다. 의아한 점이 생기지요. 그림의 제목을 보면 나폴레옹 1세의 황제 대관식인데 황후 조세핀의 대관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6살 연상의 아내 조세핀이 황후가 되는 순간입니다. 조세핀은 프랑스의 민법에 따라 무릎을 꿇은 복종의 자세로 뭔가 이상하게도 교황이 아닌 남편 나폴레옹에게서 왕관을 받으려 합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로 황후의 관을 받고 있는 조세핀의 머리 위쪽으로는 2층의 단으로 만들어진 귀빈석이 보입니다. 아래층의 한가운데 넓게 자리를 잡고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있습니다. 만족한 표정,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네요. 이 여인은 나폴레옹의 어머니 마리아 레티치아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림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머니 레티치아는 이날 대관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레티치아는 며느리 조세핀을 몹시 싫어했다고 하지요. 화가 다비드는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좋은 자리, 대관식의 귀빈 자리를 나폴레옹의 어머니 레티치아에게 할애하지요. 자리로만 따지면 교황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마리아 레티치아를 그려넣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머니의 모습이 그림에 포함된 것을 보고는
기뻐합니다. 참석하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은 나폴레옹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다비드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다비드, 대단합니다. 나폴레옹의 어머니 레티치아 뒤쪽 2층 단, 여인들의 뒤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의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화가 다비드 자신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그림에 자신의 모습을 사인처럼 그려넣었던 르네상스 화가들의 전통을 따라한 것입니다. 화가 다비드는 대관식 장면을 신고전주의 규칙을 지키듯이 안정감 있고 균형 잡힌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중심에 위치한 십자가와 수직의 성당 기둥, 거대한 가로축은 교황으로부터 황후까지 대각선으로 이어지면서 관람자의 시선은 나폴레옹으로 집중이 되죠. 나폴레옹의 명으로 대관식 장면을 그리게 된 화가 다비드, 황제 나폴레옹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황제 나폴레옹과 황후 조세핀의 모습에는 위엄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림의 정식 명칭은 1804년 12월 2일 노틀담 드 파리 대성당에서의 나폴레옹 1세 황제와 조세핀 황후의 대관식. 긴 제목이죠. 이 거대한 작품은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다비드의 걸작 나폴레옹 대관식은 진실과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들여다볼수록 그림에서 거짓과 위선이 드러납니다. 조세핀의 뒤쪽으로 서 있는 여인들이 보입니다. 나폴레옹의 여동생들입니다. 왼쪽부터 캐롤라인 뮤라, 폴린 보르게제, 엘리사 바치오키오, 이 세 명의 여성입니다. 세 명 중 가운데 자리 잡은 여성이 유난히 나폴레옹이 아꼈다고 하는 여동생 폴린 보르게제입니다. 여동생들도 모두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조세핀과의 관계가 심하게 안 좋았다고 하죠. 그림에서라도 화목한 가정을 원했던 나폴레옹의 바램과 화가 다비드의 눈치 빠른 판단으로 대관식에 참석한 가족의 모습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폴레옹 여동생들이 그려진 왼쪽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두 명의 남성, 나폴레옹의 형제들입니다. 왼쪽이 형인 조세프 보나파르트. 형 조세프는 대관식 후에 황태자 자기를 받고 1806년에는 나폴리의 왕, 1808년에는 스페인의 왕이 됩니다. 오른쪽이 동생 루이 보나파르트입니다. 루이는 1806년 네덜란드의 왕이 되지요. 동생 루이는 황후 조세핀의 딸인 오르탕스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세 명의 여동생 오른쪽에 서 있는 여인이 오르탕스입니다. 나폴레옹의 동생 루이의 아내이며 아내 조세핀의 딸이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붉은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동생 루이와 오르탕스의 첫째 아들 샤를입니다. 이 어린아이 샤를이 일찍 죽게 되고 둘째 아이가 이후에 제2공화정이 들어서고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나폴레옹 3세가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의 손자이며 동시에 조카가 되지요. 그 오른쪽에 서 있는 여인은 나폴레옹의 형 조세프의 아내입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 신고전주의 미술의 대표화가 자크로이 다비드의 걸작이며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작품의 폭이 979cm, 거의 10m에 육박하는 대작입니다. 실제 키 168의 나폴레옹이 그림에서는 176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실제보다 크게 그려진 것이죠. 엄청난 크기입니다. 전시되어 있는 루브르 미술관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루브르에서 두 번째로 큰 작품이에요.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겠지요. 참고로 루브르에서 제일 큰 그림은 보르게스의 작품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그림은 폭이 990cm. 이 그림보다 조금 크네요. 그림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중앙을 향해 등을 보이고 있는 정치 실력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제3집정관을 지낸 샤를 프랑수아 루브랭, 대법원장 장자크 레지스, 국방장관을 지낸 루이 알렉상드로 베르티에르, 외무부 장관과 대의회장을 역임한 탈레랑이 있습니다. 그림의 중앙, 조세핀의 뒤쪽으로 보이는 남자, 후에 나폴레옹의 여동생 캐롤라인과 결혼해서 처남이 되는 프랑스 제독 요아킴 무라트의 모습도 보입니다. 교황 피오 7세는 대관식을 위해 도착해서 아침부터 황제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폴레옹을 기다리는 교황, 대관식 전부터 모욕과 수모를 겪은 것이지요. 대관식에 초대받은 교황 입장에서는 교회를 적대시하던 이전의 혁명 세력과는 다르게 나폴레옹은 관계를 정상화시킬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황의 착각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단지 대관식의 위상을 높이고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보여주기 위해서 교황을 초빙한 것 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관식에서는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고 축성을 하게 되지요. 나폴레옹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황제의 관을 교황이 씌워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관을 씌워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교황에게서 그 황제의 관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머리에 써버립니다. 어이없는 행동,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경악합니다.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입니다. 이번에는 나폴레옹이 자신이 썼던 황제의 관을 황후 조세핀에게 씌워줍니다.
화가 다비드는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관을 쓰는 모습을 그리려고 한 스케치가 남아있어요. 사실대로 표현하자니 불경스럽게 보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아니었지요. 고민 후에는 항상 현명한 결론을 내리는 화가 다비드. 화가 다비드는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에게 관을 씌워주려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역사적인 명화는 거짓 투성이입니다. 그림을 본 나폴레옹도 몹시 만족스러워했다고 하지요. 굴욕을 당한 교황 비오 7세는 왠지 우울하게 보입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는 모습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황제의 관을 들고 있는 나폴레옹 뒤로 대관식을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 카이사르의 얼굴입니다. 나폴레옹이 가장 존경했던 로마의 인물이라고 하죠. 카이사르는 힘과 실력은 출중했으나 실제 황제가 되지는 못한 인물입니다. 독일어의 카이저, 슬라브어로 자르, 모두 황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어원이 바로 카이사르의 이름이지요. 카이사르, 그 이름 자체가 황제를 뜻합니다. 6살 연상의 아내 황후 조세피는 40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0대 모습으로 마치 성녀처럼 아름답고 품격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비드의 판단이었을까요? 나폴레옹의 요구였을까요?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비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가 다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에게 가서 직접 따지세요. 나폴레옹의 대관식, 스스로 황제임을 선포하고 제위에 오르게 되는 나폴레옹. 나폴레옹을 위한 그림이며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다비드의 그림 나폴레옹의 대관식은 예술작품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전주의 미술의 대표화가 자크로이 다비드. 다비드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영웅 나폴레옹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그림이 한 점 더 있습니다. 베르사유 유국 미술관에는 다비드가 직접 그린 거의 같은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베르사유 유국은 프랑스의 역사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국 기업가에게 같은 크기로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원작과는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한 군데 나폴레옹의 여동생 중 하나 폴린의 드레스가 핑크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작과의 구분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폴레옹이 가장 사랑했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컬러를 바꾼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루이 레오폴드 보일리가 1810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루브르에서 관객들이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 그림을 보고 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사실의 왜곡, 프로파간다, 정치적인 화가 다비드의 목적은 확실하지요. 사실과는 다를지라도 새로운 황제 나폴레옹의 위엄과 권위를 살리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뚜렷한 연출입니다. 화가 다비드의 거짓과 위선의 예술작품은 성공적으로 이어집니다. 나폴레옹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다비드를 찾아와서 작업을 지켜보기도 하고요. 수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본 나폴레옹이 다비드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존경한다. 저도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둘 다 열심히들 산다. 잿빛 하늘과 먹구름. 나폴레옹은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렬하고 위풍당당한 영웅의 모습, 망토를 휘날리고 있지요. 나폴레옹은 강렬한 시선으로 그림을 보는 우리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날은 날씨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농부가 끌어주는 작은 노새를 타고 힘겹게 알프스를 넘어갔습니다. 나폴레옹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신고전주의의 대표화가 자크로이 다비드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1800년 프랑스군은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오스트리아군에게 포위당해 있었어요. 이미 프랑스에서 권력을 장악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가장 빠르게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유일한 길, 알프스 산맥을 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알프스의 가장 험한 루트 중 하나인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어가게 돼요. 원래 이 그림의 제목이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이지요. 알프스를 넘어간 프랑스군은 몬테벨로 전투 그리고 마렝고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또 한 번 승전보를 전합니다. 잿빛 하늘과 먹구름 가득한 험난한 날씨는 프랑스군의 고난과 역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지휘를 따르는 용감한 프랑스 병사들은 대포를 끌고 험난한 산길을 헤치며 알프스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총사령관의 제복을 입고 금으로 장식된 이강모를 쓰고 휘날리는 망토를 두르고 있는 나폴레옹. 위풍당당 영웅의 모습이에요. 강렬한 시선으로 그림을 보는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협곡,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경사도의 바위길입니다. 갈기와 꼬리가 휘날리는 백마가 앞발을 높이 치켜들고 용맹한 장군 나폴레옹은 오른손을 뻗어 정상을 가리킵니다. 완벽하게 균형을 잡은 포즈, 그림의 드라마틱한 구도가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비드의 그림은 나폴레옹을 신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화된 영웅의 이미지, 이 강렬한 다비드의 그림은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나폴레옹이라는 한 인물을 위대한 영웅으로 각인시키게 됩니다. 거기에는 텍스트도 포함되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말발굽 아래쪽 그림의 하단의 바위에는 나폴레옹의 성 보나파르트, 로마와 싸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그리고 서유럽을 통일하고 황제에 즉위한 프랑크의 군주 샤를마뉴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과 나폴레옹이 동일시되고 있고 나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화가 다비드의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나폴레옹의 요구였을까요? 나폴레옹이 아직 황제에 오르기 전입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고 몹시 만족스러웠던 나폴레옹은 다비드에게 동일한 그림을 더 주문합니다. 그리고 유럽 각지에 그 그림을 보냅니다. 다비드의 그림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이 보내주는 자신의 권력 과시용 선물이었어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의 말이 갈색 말이었나? 백마가 아니었나? 붉은 망토였던가? 이 유명한 그림은 가끔 우리의 기억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5개의 버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다비드가 완성한 5점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은 모두가 거의 동일한 크기이면서 같은 구도, 같은 구성입니다. 잠시 5점의 그림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말메종성 박물관에 있는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1801년에 완성된 첫 번째 작품이지요. 나폴레옹의 후손들이 소유하다가 파리 말메종성 박물관으로 기증이 됩니다. 다른 그림들과는 다르게 백마를 탄 나폴레옹은 주황색 망토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의 얼굴은 꽤 젊어 보입니다. 베를린 샬로텐부르크 궁전에 있는 1801년에 완성한 두 번째 버전입니다. 나폴레옹은 짙은 갈색의 말에 올라타고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배경의 풍경은 눈이 쌓인 듯한 모습이지요. 그 1년 후에 완성된 세 번째 그림, 베르사유 궁전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그림에서 나폴레옹은 얼룩진 회색 말을 타고 있어요. 베르사유 국미술관에서는 이 세 번째 그림과 1804년에 완성된 마지막 5번째 그림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비엔나의 벨베데레 궁전 전시장에서 만난 1803년의 그림, 네 번째 그림이죠. 베르사유 궁에 있는 세 번째 그림과 거의 동일하지만 배경을 비교해보면 하늘이 어둡고 짙은 회색입니다. 두 작품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총 5점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정치 권력의 편승에서 그려진 다비드의 걸작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은 진실과 위선, 욕망이 뒤섞이면서 근사한 걸작으로 포장이 됩니다. 그야말로 화가 다비드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붙들고 있던 참고서 표지가 떠오릅니다.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멋진 백마를 타고 그 험준한 알프스의 협곡을 넘어갔을까요?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날씨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마부가 끌어주는 작은 노새를 타고 힘겹게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앞장서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병사들을 먼저 보내고 가장 뒤쪽에서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화가 다비드에게 요구합니다. 사나운 백마 위에 올라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비드는 카리스마 넘쳐흐르는 영웅 나폴레옹을 만들지요. 역사적 사실 자체가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 화가 자크로이 다비드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두 인물은 이미 예술을 활용한 정치선전, 프로파간다의 선수들이었습니다. 다비드는 루이 16세 궁정화가였다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자코뱅당 혁명정부의 공식 화가로 활동을 합니다. 1793년 공포 정치의 선동가 장폴 마라가 자신의 집 욕실에서 지롱도 당원인 젊은 여성 코르데에게 살해당하죠. 화가 다비드는 장폴 마라의 죽음을 그립니다. 다비드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유명한 그림은 급진적인 선동가 장폴 마라를 거룩한 혁명의 순교자로 만들게 됩니다. 유명한 프로파간다 예술작품이지요. 그림 자체로만 보면 감동적이고 너무도 훌륭합니다. 다비드는 열렬하게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습니다. 로베스페르가 이끌던 공화정에서는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하지요.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은 후에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화가로 일을 합니다. 다비드의 생존력 대단합니다. 1804년 나폴레옹은 노틀담 대성당에서 황제 대관식을 치르고 황제로 등극하지요. 공화국에서 다시 왕정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황제 대관식 그림을 그린 다비드가 본격적으로 나폴레옹 황제의 신격화에 나섭니다. 다비드의 제자인 유명한 신고전주의 화가 앵그르도 권좌에 오른 황제 나폴레옹 1세를 그리게 되지요. 그림으로 표현된 황제 나폴레옹, 신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위대한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찬양합니다. 베토벤의 제3번 교향곡 영웅,
이 유명한 교향곡은 원래 제목이 보나파르트 교향곡이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대한 헌정곡이었죠. 시민을 위해 싸우고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준 영웅 나폴레옹에 대한 찬사와 환사였습니다. 나폴레옹과 베토벤은 한 살 차이예요. 동시대 인물이죠. 근데 1804년 기대를 저버리고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베토벤은 배신감으로 격분하고 소리칩니다. 이제 나폴레옹은 인간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의 권력만을 탐닉하는 폭군이 될 것이다. 소리를 지르며 불같이 화를 내던 베토벤은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써져 있는 3번 교향곡의 악보 표지를 찢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교향곡의 제목은 심포니아 에로이카, 영웅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다비드를 총애하고 신뢰했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다비드는 반드시 필요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다비드는 큰 부와 명예를 누립니다. 당대 최고의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는 프랑스 화단의 나폴레옹, 예술계의 독재자라 불리면서 아낌없이 권력을 행사합니다. 정치와 예술이 손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바로 이어서 예술가들은 고통을 받기 마련이죠. 예술가들에게 권력이란 찬양의 대상이기도 하고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예술가도 보게 되지요. 그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자크로이 다비드입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에 다비드는 프랑스에 남아있지 못했고 네덜란드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한 후에도 그 지역의 왕족과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도 존재합니다. 미화되지 않은 역사화를 남긴 화가 폴 드라로슈의 그림이에요. 나폴레옹은 노새를 타고 있고 이끌어주는 농부를 따라서 눈이 쌓여있는 협곡의 산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노새의 덥수룩한 털에서 느껴지는 질감, 달려있는 마구들의 디테일한 묘사, 눈이 쌓인 풍경과 바위에 매달려있는 고드름, 화가의 사실적 묘사 능력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현장감이 살아있습니다. 다비드가 만드는 비현실적인 영웅의 모습에 비하면 드라로슈의 나폴레옹은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혹시 화가 드라로슈가 나폴레옹을 비하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하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화가 드라로슈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존경했고 사실적인 역사의 재현을 목표로 나폴레옹을 그린 것이지요. 의심할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화가 다비드가 그린 영웅적인 나폴레옹의 모습에 너무도 익숙해진 우리들의 고정된 기억일 것입니다. 11세기 잉글랜드 코벤트리, 마을의 한가운데 광장으로 말 한 마리가 달려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말 위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긴 머리를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은 코벤트리를 다스리는 영주 레오프릭 백작의 아름다운 아내 고다에바였습니다. 백작 부인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꾸러움일까요? 수치심일까요? 말 위에서 고개를 푹 숙인 고다에바, 그녀의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코벤트리를 다스리던 백작 레오프릭, 영주 레오프릭은 권력을 남용하면서 농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지요. 세금을 내지 못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중세의 풍경입니다. 아내 고다이바가 레오프릭에게 간청을 합니다. 농민들의 세금을 줄여주세요. 코벤트리의 농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선량하고 숭고한 성품과 깊은 신앙심을 가진 여인 고다이바였습니다. 농민들이 가혹한 세금으로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다이바의 간청을 들은 영주 레오프릭은 무시합니다.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고다이바의 간청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영주 레오프릭이 고다이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농민들을 걱정하고 있다면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시오. 그리한다면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불가능하고 무례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안. 그녀의 간절한 호소를 비웃고 무시하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이었어요. 고다이바는 갈등에 빠집니다. 나체로 마을을 돌아다닌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11세기의 잉글랜드, 신앙심 깊은 백작 부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장면은 죽음과도 견줄 만한 수치스러운 상상이기도 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고다이바가 그 흉측한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농민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라면 자신이 감당하고 희생하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고다이바가 실천에 옮깁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영지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백작 부인 고다이바의 숭고한 마음을 전해 들은 코벤트리의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자신들의 세금 감면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백작 부인 고다이바를 위해서 그녀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시간에 창문도 열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으며 커튼으로 창문을 가려서 절대 밖을 내다보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그날입니다. 소란스러웠던 광장에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고 마을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집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커튼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 코벤트리는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의 마을이었습니다. 마침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여인 고다이바가 말을 타고 긴 머리를 날리며 마을을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영주 레오프릭은 많이 놀랐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비웃으며 던진 제안을 덜컥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긴 아내 고다이바를 보면서 그녀의 진정성에 감동을 합니다. 그녀의 간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낮추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녀를 따라 독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훌륭하게 코벤트리를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그림 레이디 고다이바는 존 콜리어가 1897년에 완성한 그림이에요. 영국 화가 존 콜리어는 19세기 영국의 라파엘 전파 시기에 활동을 한 화가입니다. 라파엘 전파는요, 관습적인 아카데미 예술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시도한 예술 혁신운동이었습니다.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의 이전 시대로 돌아가서 묘사에 충실하고 교묘하게 자연에서 배우는 방식의 예술 태도를 표방했지요. 라파엘 전파는 진실한 메시지와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중시합니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장식적인 요소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라파엘 전파는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나 통속성으로 지적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지나치게 주관적인 묘사 방식이 반감을 사기도 하면서 19세기 후반에 이르기도 전에 소멸해버립니다. 화가 존 콜리어의 작품에서는 라파엘 전파의 특징도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균형 잡힌 신고전주의의 경향이 강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다이바,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과 숭고함의 이미지는 당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신화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다이바이즘이란 용어가 있지요. 고다이바이즘, 부조리한 관행이나 상식을 과감하게 헤쳐나가는 용기를 뜻합니다. 고다이바, 그녀의 이름을 가진 유명한 초콜릿도 있지요. 마을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했던 그날, 벌거벗은 고다이바, 은혜로운 백작 부인이 말을 타고 마을을 지나가는 순간 단 한 명, 도저히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백작 부인이 알몸으로 지나간다니 참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 인물은 마을의 재단사 톰이었습니다. 밖을 내다보지 말자고 한 약속을 혼자 어긴 것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재단사 톰은 고다이바를 훔쳐본 이후에 눈이 멀어버렸다고 하네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숭고한 고다이바의 뜻을 더럽힌 것에 대한 신의 벌이었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이야기겠지요. 어찌되었든 엿보는 톰, 피핑 톰으로 알려진 재단사 톰 이야기는 가장 유명한 관음증의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 피핑 톰, 몰래 엿보는 사람, 관음증을 뜻하는 피핑 톰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코벤트리에서는 고다이바의 숭고함을 기리는 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고다이바 축제라 불리는 트리니티 그레이트 페어. 축제에서는 항상 고다이바의 행렬과 함께 피핑 톰이라고 하는 못난이가 등장을 합니다.